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내 귀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겐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간신히 내뱉은 말은 의사의 고개 젓는 동작 앞에서 힘을 잃었다. 무정자증입니다. 정에게 정자가 전혀 없습니다. 선천적이라 평생 그러셨을 겁니다.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나는 45, 서울 중심에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았고 한 달 뒤면 셋째까지 맞을 예정이었다. 성실하게 쌓아 올린 가정의 삶, 그리고 내 존재의 근거가 단 한 장의 진단서로 무너져 내렸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 핸들을 잡을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집에 있을 아내의 모습이었다. 8달 된 배를 감싸 쥔 채 태교 음악을 듣고 있을 그녀, 그리고 유치원에 있는 9살 정민이와 어린이집에서 뛰어놀고 있을 8살 지우.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그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아이들이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숨이 막혔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 예리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삶을 이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절망과 분노가 뒤엉킨 끝에 나는 단 하나의 결심에 도달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깔깔거리며 뛰어다녔고 예리는 피곤한 얼굴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정민이는 신중하게 엄마 옆에 앉아 뱃속 동생에게 말을 걸었고 지우는 인형을 안은 채 내게 덤벼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얼굴에 꽂혔다. 정민이의 큰 눈매는 분명히 엄마를 닮았는데 지우의 입술선은 나와 전혀 닮지 않았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차이들이 그날따라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뜨거운 물을 데우며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은 좀 괜찮아? 예리는 배를 매만지며 웃었다. 응. 아침부터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오히려 힘이 나네.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불길 같은 의심이 자꾸 번지고 있었으니까. 저녁 식탁에서 정민이가 내 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순간 멈칫했지만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세상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 가족끼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니까.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학습지에 뭔가를 적었다. 그때 지우가 손거울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내밀었다. 아빠, 내 눈이랑 아빠 눈이 달라. 거울 속에 내 눈과 지우의 눈은 확실히 달랐다. 지우의 눈은 둥글고 컸고 내 눈은 길고 가늘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지우는 엄마 눈을 닮았네. 그러고는 정민이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코, 입술, 귀, 목구멍이 막히듯 답답해졌다. 정민이도 엄마를 많이 닮았네. 억지로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잠시 후 예리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그냥 옛날 회사 동료야. 별일 아니야. 예리는 대답을 짧게 끊으며 아이들을 욕실로 몰아넣었다. 나는 말없이 거실로 나와 액자를 정리했다. 손에 들린 건 작년 봄 벚꽃나무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내 식구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알던 가족이 맞는 걸까?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가슴 안에서 일렁였다. 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의심하면 안 된다. 가족을 의심하는 건 잘못이다. 여보, 뭐해? 예리의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냥 옛날 사진 좀 보다가 옛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예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불현듯 마음을 찔렀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자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예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규칙적인 숨소리로 어둠을 채우고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정민이가 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옆으로 몸을 돌려 달빛에 스친 예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다.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정민이의 둥근 얼굴, 지우의 오뚝한 코. 나는 나와 닮은 곳을 찾으려 눈을 부릅떴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작게 중얼거린 뒤 물 한 잔을 들이키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예리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게만 느껴질까?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정작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정민이에게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다. 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25층 창밖으로 햇살이 퍼져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커피를 내리며 지난 15년이 떠올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형 로펌에 들어와 밤낮 없이 일했고 그 끝에 파트너 자리에 올랐다. 연봉, 아파트, 아이들의 교육것 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일찍 오셨네요, 파트너님. 후배 변호사 이진우가 들어왔다. 35, 성실하고 똑똑해 승진을 앞두고 있는 후배였다. 나는 그를 아꼈고 그는 늘 나를 따랐다. 어제 보고서는 확인했나? 네, 오전에 수정본 올리겠습니다. 진우가 자리로 돌아가자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자 문득 6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젊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였고 예리는 로펌의 유능한 비서였다. 누구보다 꼼꼼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여인이었다. 잦은 야근 끝에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다. 짧은 연애 끝에 결혼, 그리고 곧 첫아이. 모든 게 당연하고 순조롭게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작조차도 내가 다 알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쳤다. 점심 무렵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산부인과는 어땠어? 응, 다녀왔어. 아기 건강하대. 다행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내 목소리는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예리는 덧붙였다. 근데 이번 주말에 시댁에 꼭 가야 해. 당연하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예리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날 저녁 예리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지만 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옛날 회사 동료야. 별일 아니야. 예리는 짧게 잘라 말하더니 아이들을 재촉해 욕실로 몰아넣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액자들을 정리했다. 손에 든 것은 작년 본 벚꽃나무 아래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내 식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가 지켜온 이 가족이 정말 내 것일까? 설명할 수 없는 파문이 가슴 안에서 일렁였다. 의심하면 안 된다. 가족을 의심하는 건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보, 뭐해? 예리의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옛날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 예리는 단호하게 잘라냈다. 늘 그랬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거나 화제를 돌려버렸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자 나는 조심스레 침실에 들어갔다. 예리는 이미 잠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로 방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천장에 박혀 있었다. 정민이가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나는 몸을 돌려 달빛에 비친 예리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곤히 자고 있었다. 정민이의 동그란 얼굴, 지우의 오툭한 코. 나는 나와 닮은 곳을 찾으려 눈을 부릅떴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이러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물 한 잔을 들이켰다. 창밖 서울의 불빛은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내 마음속 균열은 이미 커지고 있었다. 침대에 돌아와 누웠지만 끝내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예리의 얼굴은 여전히 굽지만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결혼 생활이 5년을 넘었는데도 나는 정작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가족끼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했던 그 말이 내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25층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퍼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커피를 내리며 지난 15년이 떠올랐다. 사법시험 합격, 대형 로펌 입사, 밤낮 없는 근무 끝에 겨우 손에 넣은 파트너 자리. 연봉, 아파트, 아이들의 교육까지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일찍 오셨네요, 파트너님.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후배 변호사 이진우였다. 35, 성실하고 똑똑해 곧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아꼈고 그는 나를 존경했다. 어제 보고서는 확인했어? 네. 오전에 수정본 드리겠습니다. 진우가 자리에 앉자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6년 전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젊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였고 예리는 로펌의 유능한 비서였다. 꼼꼼하고 언어에도 능통했으며 무엇보다 남들 눈에 띄는 여인이었다. 잦은 야근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관계는 연애로 이어졌다. 짧은 연애 끝에 결혼, 곧바로 첫아이. 그 모든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시작부터 내가 다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쳤다. 점심 무렵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산부인과는 어땠어? 응, 다녀왔어. 아기 건강하대. 다행이다라는 말이 입술에 맴돌았지만 내 목소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예리는 곧 말을 돌렸다. 근데 이번 주말에 시댁에 꼭 가야 해. 당연하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순간 수화기 너머의 그녀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다음 날 나는 회사 근처 비뇨기과를 찾았다. 대기실 의자에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내 이름이 불리자 나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소변을 자주 보신다면서요? 하복부 불편감은요? 네, 늘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 검사와 초음파가 이어졌다. 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잠시 후 결과를 확인하던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전립선이 약간 부어있네요. 전립선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흔한 질환이라 약물 치료로 호전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정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셋째가 태어나기 전 내 건강을 확인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네, 검사 받겠습니다. 의사는 35일 금욕을 당부하며 다음 주 월요일로 일정을 잡았다. 며칠 후 다시 진료실에 앉은 나는 의사의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했다. 차트를 오래 들여다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정우님, 검사 결과가 특이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끝이 싸늘해졌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정액 검사 결과 무정자증으로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귀가 멍해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무무정자증이라고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정액의 양과 다른 수치는 정상이지만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자를 만들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다시 해주세요. 물론 재검은 가능하지만
정확도는 99% 이상입니다.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정자는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다. 얼굴을 감싸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태어날 때부터라니. 그렇다면 정민이와 지우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변호사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차에 올랐지만 오랫동안 시동조차 걸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고 백미러 속 내 얼굴은 창백하게 발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 분명 실수일 거야. 아무리 되뇌어도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는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갔지만 책상 위 서류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후배 진우가 들어와 무언가 보고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파트너님, 정말 괜찮으세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만 맴돌았다. 예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집 문을 열자 예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려왔다. 결과는 어땠어? 괜찮아? 나는 거지의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단순 염증이래. 약만 먹으면 괜찮대. 다행이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 예리가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무심코 몸을 빼냈다. 내 안에 번지고 있던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틈이 되어 있었다. 안방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다. 만약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민이와 지우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지난 5년 동안 예리가 나를 속여온 것일까? 천장은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았고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두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정민이의 눈, 지우의 코, 입술선 하나까지 샅샅이 훑어보았다. 어느 부분이 내 것일까? 아무리 찾아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아빠, 왜 그렇게 봐?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황급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지우가 예뻐서 그래. 그러나 밤이 되자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예리의 얼굴이 낯설기만 했다. 결혼한 지 5년,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새벽녘, 결국 집을 나섰다. 한강 둔치를 거닐며 매서운 바람을 맞았지만 내 가슴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이대로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다. 일주일 뒤 강남의 대학병원을 찾았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이라면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여성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정우님, 검사 결과 무정자증이 맞습니다.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마지막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겨우 물었다.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을 겁니다. 병원을 나와 강둑을 걸었다. 눈앞의 강물은 잔잔했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민이와 지우 그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피를 이어받은 것인가? 집에 돌아오자 나는 가족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내 시선은 아이들과 예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보, 왜 자꾸 쳐다봐? 예리가 불편한 기색으로 묻자 나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예리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다가서서 귀를 기울였다. 알았어. 조심해. 나도. 낮게 깔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대체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며칠이 흘렀다. 회사에서는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더욱 숨이 막혔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 내일 운동회 와줄 거지? 정민이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지만 내 속은 이미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탐정사무소, 불륜조사, 친자 확인, 검색창에 이어지는 단어들이 내 손끝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제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를 헤매다 결국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유지훈 탐정사무소. 후기에는 신중하고 확실하다는 평이 줄을 이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러나 더는 모른 척 살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유지훈 탐정사무소입니다.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건으로 오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괜찮으십니까? 나는 수첩을 확인한 뒤 짧게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불을 켜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첫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둘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때는 분명히 행복했다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모든 장면이 거짓처럼 보였다. 아빠를 닮았네요. 간호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서 선명히 울렸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앨범을 닫고 눈을 감았다. 뜨겁게 차오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다음 날 강남 오피스텔 7층.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김정우 변호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유지훈 탐정, 날카로운 눈빛 속에 묘하게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다. 상담실에 앉자 그는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천적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이가 둘이고 아내는 지금 셋째를 임신 중입니다. 탐정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의뢰라는 듯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성급히 단정할 순 없습니다. 일상을 관찰하고 만나는 사람, 행동을 추적하면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내일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사무실을 나왔지만 회사로 돌아온 뒤에도 서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만 흘러나왔다. 이제 진실이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노크 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지금 갑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발표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리가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있을까? 정민이와 지우는 정말 내 아이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나를 짓눌렀다. 파트너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고 나는 얼버무렸다. 그건 조금 더 검토해보고 결정하죠. 팀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전에 나는 누구보다 단호하고 명확했는데 지금은 달랐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335 식당으로 향했지만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잠시 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파트너님, 같이 점심하시죠? 아니, 난 그냥 김밥 시켜 먹을게. 너희끼리 다녀와. 요즘 혼자 계실 때가 많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억지 미소로 답했다. 아니야.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진우가 나간 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좋은 후배였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 진심마저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오후 대기업 법무팀과의 미팅 자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서류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고객의 말에 나는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회의는 끝났지만 내 날카로움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회사로 돌아와도 책상 위 서류는 손도 대지 못했다. 밤이 깊도록 집에 갈 용기도 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보는 것도 예리와 마주하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불 꺼진 사무실에 불쑥 진우가 다시 찾아왔다. 파트너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완전히 다른 분 같으십니다.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나는 꾹 삼켰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곧 정리될 거야.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도 나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진우가 돌아간 뒤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뒤에도
나처럼 무너져가는 진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예리였다. 여보, 언제 들어와? 애들이 아빠 기다려. 조금 있다가 갈게. 또 늦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억눌린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거짓과 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불과 몇 주 사이에 눈빛은 흐려졌고 수척해진 얼굴은 내가 알던 내 모습이 아니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며 한강 다리를 건넜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척,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런 이중생활을 과연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일주일 뒤 탐정과 다시 마주 앉았다. 그는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한예리 씨의 일주일 동선입니다. 화면에는 사진과 시간대별 기록이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다. 월요일,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마트에서 장을 봄. 화요일, 하루 종일 집에 머문. 수요일, 미용실 방문. 누가 봐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는 순간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허탈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있을까? 탐정이 화면을 넘겼다. 다만 목요일 일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후 3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2시간가량 혼자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예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주스를 마시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책도 없고 휴대폰도 손에 들지 않았으며 대화 상대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리는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둘째 주에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목요일, 같은 카페, 같은 자리, 같은 모습. 탐정은 주변까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다. 아마 약속은 있었지만 상대가 나타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셋째 주가 되자 나는 집에서도 예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잠금 화면을 슬쩍 확인했고 밤에는 그녀가 잠든 사이 가방을 뒤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겉모습은 늘 평온했고 표정에서도 동요는 읽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부러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예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나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다. 혹시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놓칠까 싶어 눈을 떼지 않았지만 예리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그 순간 휴대폰 벨이 울렸다. 예리는 화면을 흘끗 확인하더니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문 앞에 다가섰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낯익은 듯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 요일, 목요일. 내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탐정이 지적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넷째 주, 드디어 탐정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김 변호사님, 이번에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숨이 막히듯 몸이 굳어버렸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창가에 앉은 예리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뒷모습뿐이었지만 그 사진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과 친밀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확인됐습니까? 나는 간신히 물었다.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그러나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저 뒷모습 안에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탐정은 사진을 넘겼다. 두 사람이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예리와 그 남자는 짧게 포옹했다. 순간적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예리와 어떤 사이인지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정밀하게 추적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온 나는 한참 거리를 헤매며 확신으로 굳어졌다. 한 달 뒤 탐정이 말했다. 한예리 씨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36세 박준서, 로펌 시니어 어소시에이트입니다. 그는 예리와 내가 같은 시절 로펌에서 함께 있었던 동료였다.
태블릿 속 사진에는 두 사람이 매주 같은 카페에서 웃고 대화하는 모습, 영상에는 카페 앞에서 포옹하며 박준서가 예리의 등을 다정히 쓰다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취업 상담이라 하기엔 지나치지 않습니까? 탐정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예리가 내게 했던 말은 거짓이었다. 이어 호텔 로비 CCTV에서는 박준서가 임신한 예리를 부축하는 모습, 차량 추적에서는 늘 두 블록 전에서 내려주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예리에게 물었다. 목요일마다 누구 만나는 거야? 그녀는 손을 멈추더니 후배 상담이라고 했잖아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을 끊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예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왜 하필 박준서인지, 왜 매주 목요일인지, 그리고 정민이와 지우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결국 다음날 나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서와 아내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DNA 검사를 할 방법도 찾아주세요. 탐정은 조심스레 말했다.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칫솔이나 머리카락으로는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박준서 씨 샘플은 어렵습니다. 나는 단호히 답했다.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며칠 뒤 탐정이 급히 연락해 왔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믿기 힘든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임신한 예리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 운전석엔 이진우가 있었다. 이어 7년 전 회식 사진, 예리와 진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는 진우 씨 아이일 거라 수군거렸다는 동료의 녹취가 이어졌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장 믿었던 후배가 내 아내와 얽혀 있었다. 탐정은 덧붙였다. 정민이가 태어난 2달 뒤 이진우가 변호사님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아내가 추천했다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나는 온몸이 전율했다. 지우를 임신했을 땐 내가 출장 중이었고 그 사이 집을 드나든 건 진우였다. 그날 저녁 나는 진우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정민이 누구 닮은 것 같아? 그의 손이 떨렸다. 파트너님을 닮은 것 같은데요. 끝내 시선을 피하는 그의 얼굴에 나는 직격탄을 날렸다. 너 예리 알았지? 예전부터. 그는 창백해져 고개를 떨구었다. 정민이랑 지우 내 아이 맞아? 결국 진우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았다. 밤거리를 헤매며 눈물이 흘렀다. 5해 동안 속아온 배신감, 매일 보던 후배가 아이들의 아버지였다는 잔혹한 진실. 한강 다리 위에서 예리의 전화가 울렸다. 어디야? 애들이 아빠 찾잖아. 나는 씁쓸히 웃었다. 내가 아빠가 아니지 않은가. 다음날 나는 최소영을 다시 만나 녹음을 남겼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언니는 김 변호사님과 교제할 때도 진우 씨와 계속 연락했어요. 야근 시간마다 불러냈다더군요. 그리고 진우는 술에 취해 기억조차 없는 상태에서 예리가 임신을 통보하며 결혼을 밀어붙였다는 사실. 나는 몸을 떨며 깨달았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예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맞았다. 어제 어디서 잤어? 왜 연락도 안 받아?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소영 만났어. 다 들었어.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뭘 들었다는 거야? 나는 낮게 내뱉었다. 내가 야근할 때마다 진우를 불러들인 거, 임신으로 결혼을 밀어붙인 거, 정민이와 지우가 누구 아이인지까지. 예리는 잠시 주저앉았다가 곧 표정을 바꿨다. 진우가 먼저 매달린 거야. 난 거절했어도 그가 지뢰했을 뿐이야. 나는 씁쓸히 웃었다. 소용없어. 의사한테 무정자증 판정받았어. 선천적으로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이어 말했다. 진우가 다 털어놨어. 내가 임신을 협박 수단으로 쓴 것까지. 예리는 차갑게 웃었다. 증거 있어? 결국 진우 말만 믿는 거잖아. 게다가 너네 못 낳는 몸이잖아. 내가 대신 낳아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녀는 독을 품은 듯 내뱉었다. 진우를 당신 회사로 들인 것도 내 계획이었어. 셋째는 박준서 아이야.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때 아이들이 들어와 품에 안겼다. 아빠, 왜 울어? 정민이의 작은 손이 내 눈가를 닦았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겨우 속삭였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그러나 마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그날 밤 결국 나는 집을 나왔다. 어디가? 애들은 버리고 가는 거야? 예리는 고함을 질렀지만 눈물 한 방울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도 행복했잖아. 모를 때는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방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지난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다. 새벽 4시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이혼하자. 대신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제대로 받아야 돼. 애들은 내가 키울 거고. 나는 씁쓸히 웃었다.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는 얼굴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 나섰지만 서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 무렵 진우가 찾아왔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예리가 협박했습니다. 우정자증 얘기 소문내서 파트너님 명예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친자 확인 요구하면 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녀의 악랄함엔 끝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가족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정자증 진단서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중 출산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되니 그 추정을 뒤집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나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친자가 아닌 게 확정되면 양육비는 면제됩니다. 다만 소송이 길고 정신적 고통이 클 겁니다. 호텔 욕조에 몸을 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예리였다. 정민이가 아빠 찾잖아. 내일 산부인과 같이 가야지. 남편이 동반해야 하는 검사라네. 그녀의 목소리는 태연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했다. 박준서랑 가라고 해.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당신 아이야. 우리가 사랑해서 만든 애잖아. 그리고 양육비는 월 500만 원씩 줘야지. 셋이나 되잖아. 내 아이도 아닌데? 예리는 차갑게 웃었다. 증명해봐. 법적으로는 다 당신 아이야. 전화를 끊은 뒤 욕조에 얼굴을 묻고 숨을 참았다. 차라리 이대로 끝내고 싶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40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런 결말이라니. 그날 밤 유서를 쓰다 찢고 다시 쓰다 찢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었다. 억울했고 저 인간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새벽 5시 나는 결심했다. 감정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싸우기로. 노트북을 열고 계획을 적었다. 친생부인의 소 제기, 모든 증거 확보, 예리와 진우 두 사람 법적 책임 추궁. 곧바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리와 진우,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통장 내역, 만남 기록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 이진우도 포함입니까? 당연하지. 그놈도 공범이야. 아침, 나는 가사 전문 변호사 박성준을 선임했다. 진단서와 보고서면 충분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피고는 한예리, 그리고 이진우.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자식, 변호사 자격도 못 지켜낼 거다. 그날 오후 탐정이 보고했다. 이진우 씨가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명목은 차량 할부금이지만 실제로는 양육비 같습니다. 그리고 박준서 씨도 기혼자입니다. 셋째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냉소를 터뜨렸다. 그녀 주변은 거짓과 배신뿐이었다. 저녁 나는 대표이사를 찾아가 사실을 알렸다.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로 돌아오자 진우에게 전화가 왔다. 파트너님, 제발 회사에서 징계한다면서요? 당연하지. 5해 동안 날 속였잖아. 저도 예리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래도 넌 공범이야. 매달 양육비까지 보내고도.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 너도 피고석에 설 거다. 잠시 후 예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진우가 울면서 전화했어. 당신 미쳤어? 나는 단 한 줄로 답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 둘 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박 변호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언론에도 흘려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박준서의 부인에게도 익명 제보를 보냈다. 호텔에서 찍힌 사진은 곧 그녀 손에 들어갔고 손해배상 소송 준비 소식이 들려왔다. 예리는 이미 세 갈래 올가미 속에 갇혀 있었다. 사흘 뒤 언론은 대형 로펌 불륜 스캔들을 터뜨렸다. 진우는 해고됐고 예리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 일주일 후 열린 재판장은 팽팽한 공기로 가득했다. 우리 측은 무정자증 진단서, 탐정 보고서, 송금 내역을 제출했고 증인들은 차례로 예리의 거짓을 드러냈다. 진우마저 매달 2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다고 인정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예리는 아이들을 내세워 애원했지만 나는 단호히 잘라냈다. 그건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했어. 결국 판결이 내려졌다. 정민과 지우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다. 피고 한예리는 위자료 3억 원, 피고 이진우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예리는 절규했지만 판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법이 나의 편에 섰다. 법정을 나서는 길, 예리가 내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5년을 함께 살았잖아.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5년 동안 날 속였지. 이제 내 차례다.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한 달 뒤 박준서의 부인과 예리의 재판이 열렸고 예리는 5천만 원을 추가 배상했다. 진우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윤리위원회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라 못 박았다. 예리는 결국 모든 걸 잃었다. 셋째를 낳았지만 박준서는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홀로 새 아이를 키워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만나 정민이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안 와? 가슴이 찢어졌지만 꾹 참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멀리 가야 해.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 1년 뒤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여전히 새벽 6시 50분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창밖에는 한강이 반짝였고 냉장고엔 혼자 먹을 반찬이 정리돼 있었다. 새 로펌에서 일한 지 6개월, 동료들은 내 과거를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그 배려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진우는 이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였다. 서로 눈길만 주고 스쳐갔다. 더 이상 나눌 말은 없었다. 저녁 동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혼자라 쓸쓸하시죠? 라는 주인 아줌마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편합니다. 거짓된 가족보다 거짓 없는 혼자가 훨씬 나았다. 밤 9시 예리의 문자가 왔다. 정민이가 아빠 보고 싶대. 한 번만이라도. 나는 천천히 메시지를 지웠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돈이나 아이 핑계로 연락했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SNS 속 예리는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결국 그녀도 박준서도 진우도 각자의 대가를 치렀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도 평온했다. 거짓 없는 하루.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비로소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느낀다. 창밖 한강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라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던진 것이었다. 내일은 토요일. 가족과 함께 보내던 날이었지만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다. 등산을 가도 책을 읽어도 좋았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도 속이지 않는 시간. 행복이란 결국 진실 위에서만 자란다. 나는 알았다. 거짓된 사랑보다 진실된 고독이 낫다는 사실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